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학당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이야기가 아닌 이승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별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학당을 하면서 김일성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은 사람이 김일성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일성은 38선 이북에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 국가를 설립을 해서 그 국가를 지금까지 끌어오도록 만든 그 김일성 왕조의 첫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과 실제 김일성은 무엇이 다른지 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도를 보면 그 김일성이가 활동했던 그 지역이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주라는 것은 압록강도만강 건너에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나 넓은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 중에 편의상 이제 거기를 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동간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서간도 지역 쪽으로도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동간도, 서간도, 그리고 뭐 연길이니 길림이니 장춘이니 이런 게 어디쯤에 있는지 이 지도를 보시면 대강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김일성의 주된 활동 무대가 이 만주였기 때문에 이 만주 지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 두만강이고, 이것은 흘러서 동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쭉 압록강을 이뤄 가지고 쭉 가서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조선과 중국의 그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무송이라든지 임강이라든지 팔도구라든지 장백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바로 우리 조선의 유민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김일성의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밝혀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약 11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김일성은 물론 가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지금 북한 수령이 된 그 김일성이가 사용했던 그 가명이 한자 표기가 4개나 됩니다. 제가 1, 2, 3, 4로 편의상 표기를 해놨는데, 흥미로운 것은 1번이 김일성의 한자 표기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북한 수령이 된 김성주가 사용했던 이름은 1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점, 하나 일자에 별성자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이 한자 표기만 4개라면 또 이해가 갈 텐데, 자기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이 김성주라는 이름도 또 3가지 표기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편의상 A, B, C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겨놨는데, 바로 A번
성스러울 성자에 기둥주자가 바로 북한 수령이 된 김성주의 본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김성주가 이 ABC 이 세 가지가 다 자기 이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본명 한자 표기도 네 가지나 되는 자기의 소위 말하는 본명을 감추기 위한 가명의 한자 표기가 4명이나 되는 데다가 자기 본명의 한자 표기도 3개나 된다는 점,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김일성 신화를 만들어내게 된 그 오리진, 진짜 김일성 신화는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김일성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1887년생이고 북청 출신이고 그리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사 23기로 졸업해서 육사를 나와서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이분이 육군 장교를 하던 중에 1919년 3.1운동이 난 직후에 탈영을 해서 저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만주에 그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만주로 망명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지청천 혹은 이청천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과 그리고 신팔균이라는 분, 이 세 분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이 독립군 장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그 똑바로 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천자를 들어가는 이름을 줘서 김광선은 김경천으로, 그리고 신팔규는 신동천으로, 그리고 지석규는 지청천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이름들을 바꿔서 사용을 했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본명을 사용할 경우에 누군지가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명들을 이렇게 사용했던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김광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만주 일대에서 이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하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거기서 공을 많이 세워서 김일성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고 바로 이 김광서라는 사람도 김경천이라는 가명과 함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 장군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한 명의 그 김일성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병장 김창이라는 분인데요. 1907년에 의병들이 걸기를 했을 때 실제 의병투쟁에 나섰던 분이고 이분은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 출신이고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이런 한자를 그러니까 그 날일자에 이룰성자라는 이런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가명을 사용했던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926년에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의병장 김창희 그리고 일본 육사를 나온 일본 육군 장교 출신 김광서라는 분이 너무나 열심히 그 만주 일대 그리고 그 국경 일대에서 독립군들을 이끌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신출기모라는 김일성 장군의 이런 그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신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주 일대 그리고 만주와 조선의 그 국경 일대에서 활동을 하던 크고 작은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김일성들이 등장을 했고 그 수많은 김일성들 중에 북한에 수령이 된 김일성하고 그래도 활동연대라든지 그리고 활동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활동 지역이
비슷했던 그 사람을 추리면 약 3명 정도의 김일성이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는 이 3명의 김일성이 과연 지금 북한 수령이 된 그 김일성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냐를 가지고 그동안에 오랜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논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은 그러면은 어떤 인물인가? 그 가계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주는 그 본명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성스러울 성자에 기둥주자입니다. 이 이름을 본 그 기독교의 조예가 깊은 분들 말씀이 이 성스러울 성자에 기둥주자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게 바로 북한 수령이 된 김성주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 한복을 입은 남자가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분이고, 그 아래 한복을 입은 여성이 김성주의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분입니다. 아버지 김성주는 평양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평양 숭실학교는 기독교 선교사인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민족주의 활동을 하다가 뭐 감옥살이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 강반석은 아주 서북 지역에서 유명한 기독교 장로인 강도욱 장로의 딸입니다. 강반석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아버지도 서양 선교사가 만든 학교를 나왔고, 따라서 이 어린 김성주도 기독교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 어린 그 친구, 요 사진은 그 어느 쪽에는 이게 어린 시절의 그 김성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게 김성주의 사진이 아니고 김정일의 어렸을 적 사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머니 아버지 이쪽 요 가계를 우리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했다라는 점. 바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 부분이 나중에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이 종교적인 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는 이런 또 영향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기독교적인 프로토콜을 상당 부분 사용을 해서 활용을 했다라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예수 자리에 김정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십계명 자리에 유일사상 10대 원칙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따라서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온 그 탈북자들이 기독교 교회에 나가서 그다지 그 문화적인 충돌이 없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너무나 닮았다, 별로 거부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그 종교 관련 사이트인 어드렌트닷컴 같은 데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종교다, 그리고 추종자의 수에 따라서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체라는 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분명히 종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소련 시대의 공산주의라든가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그야말로 막 통곡을 하고 뭐 하는 그 울부짖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장면은 바로 신흥종교의 교주가 죽었을 때 그 신흥종교의 교인들이 표시하는 그런 감정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주가 이런 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프로토콜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주체사상이라는 신흥종교를 만들어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성주의 이제 학력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위조하면은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성주라는 사람은 사실 학력이라고 해봐야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인데요. 그 간단한 그 학력을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겠습니까? 뭔가 뭐 연대라든지 이런 게 막 안 맞으니까 막 꾸며내더라고 이렇게 됐겠죠. 자, 김성주는 아버지 김형직이 어렸을 때 이제 만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만주로 이주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민족주의 활동을 하다가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형사들의 뭐 추적을 피해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만주로 이주를 할 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중국말만 할 줄 알고 이 조선말은 잘 못하고 이러다가 이거 중국 사람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돼가지고 만주에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외갓집으로 보내가지고 평양 칠골에 있는 창덕학교를 2년 정도 다니면서 거기에서 한글을 배우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 김영직은 아마 민족주의적인 기질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공부가 끝난 다음에 14살 되던 해 1925년에 다시 아버지가 있는 만주 팔도구라는 데까지를 자기 혼자서 갔다.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평양에서부터 팔도구에 있는 아버지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14살 그 소년이 자기 혼자 여기를 걸어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배움의 천리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요즘도 이 천리길 행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갔던 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2년 동안 자기 큰아들을 평양으로 보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김영직이 먹고 살 길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세브란스 의전 그 졸업장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만주에서 가짜 무면허 의사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일성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세기와 더불어에도 아버지가 가짜 세브란스 의전 그 졸업장을 만들어 놓고 의사 생활을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돌팔이 의사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만주 장백현 일대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평양에 있던 아들을 다시 불러서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러는 바람에 초등학교는 바로 만주에서 무송소학교라는 데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수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에 입학을 합니다. 이 화성의숙은 독립국은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민족주의적인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영향으로 뭔가 그 너는 나중에 커서 그 독립운동가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성의숙에 들어갔다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길림에 있는 중국의 그 사립학교인
육문중학에 입학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주의적인 학교를 다니다가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중국인 학교에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김성준은 아버지를 따라서 김일성 일가가, 그러니까 김영직 일가죠, 모두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적을 왜 그 중요시하냐면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건 미국 국적을 취득하건 취득을 할 때 나는 미국에 충성을 한다 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중국인이 된 거죠. 이 중국인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돈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에는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은혜도 좀 많이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25년 이 무렵을 전후로 해서 만주 일대에도 공산주의가 전파가 되면서 이 청년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공산당 활동을 하는 독립군에 대해서는 김영직이가 돈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아주 좀 냉대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화가 나가지고 김영직이를 납치해다가 테러를 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게 공산당인데 나중에 그 어린 아들 그 김성준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공산당인지도 모르고 공산당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저놈 자식은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게 공산당인지도 모르고 공산당 활동을 한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 그런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자, 화성의식을 다니던 그 김성주가 졸지에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니까 이게 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김성주 소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비도 누가 대줄 데도 없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뭔가 이 생활도 책임져야 되는데 할 일은 없지 어디 가서 뭐 돈벌이들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무송 일대에 마골이라는 이 폭력 집단에 가담을 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그 하급 그 심부름꾼을 하는 이런 그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이라고 요게 이제 그 어린 김성주가 다녔던 학교인데요. 제가 길림을 가서 이 육문중학을 찾아서 갔는데 이 학교는 한국 사람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이런 아주 좀 흥미로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 안에 이게 이제 김일성이 다녔던 학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상도 세워놓고 김일성이 공부를 했던 그 교실은 기념관으로 꾸며놨다고 그래서 찾아서 물어 갔더니 입장을 안 시켜줘서 제가 여기를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길림 육문중학 혹시라도 그 만주 여행을 하시다가 길림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길림이 그 장춘 아래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육문중학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이 운동장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보이니까요.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골이라는 친구가 무송에서 뭐 사람들 등쳐먹고 못된 짓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정의부라는 데서 이 마골이라는 놈이 조선 사람 망신을 다 시키니 이놈을 가서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종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마골 일당을 이제 가서 투드려 잡습니다. 다 투드려 잡은 다음에 보니까 웬 나이 어린 젊은 소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락이가 너 뭐냐? 아버지는 뭐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서 있습니다.
보니까 애가 좀 똘방똘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종로 아이가 너 이제 못된 짓 하지 말고 내가 학교를 넣어줄 테니까 학교를 다니라. 그래가지고 봉천에, 예, 봉천이면 지금 심양입니다. 평단중앙이라는 곳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뭐 깡패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돈도 뜯고 뭐 이런 재미에 물들어 있던 친구가 그 학교를 뭐 제대로 다닐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단중학도 얼마 다니지를 못하고 여기서도 또 퇴학을 당해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927년에 길림에 있는 육문중학에 입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길림 육문중학은 사립학교고 그리고 학비도 비싸고 무슨 길림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조실부모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이 학비가 비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강반석이 남편은 일찍 죽고 어린 세 아들은 빽빽거리고 그러니 정말 피부치 하나 없는 이영만리 만주 땅에서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강반석이 그 일대에 그 공안대장을 하는 중국 사람에게 재가를 가게 됩니다. 이름이 무한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는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강한 그런 입장이었고 자기를 화성의식이라는 민족계열의 학교에 넣어줄 정도로 민족의식이 강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중국 공안대장에 시집을 가서 바로 그 공안대장이 주는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됐으니 이 사춘기 소년 김성주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서부터 김일성이가 계속 엇나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서클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 서클 활동이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2학년 때 거기를 그만두고 도망을 감으로써 김일성의 공식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첫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제 2강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